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권위 국감에선 여야가 또다시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수십 년 전 얘기까지 꺼내들고 있다. 그게 대통령실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실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 그렇다면 야당이 이번 국감 내내 대통령실 업무와 무관한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하라고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픈 곳을 찔리면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반응은 그만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면 안 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수십 년 전 일이라고 강변을 하는데 예.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보거나 그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가장 최근의 일인 것이죠. 비단 작년, 재작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십 년 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 6개월 차입니다. 역대 정권은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 눈치를 봤어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대통령의 참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방탄을 했던 정권이 있는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 또 그간의 행적, 또 최근에 와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말 그대로 부속실장, 그리고 또 직전에는 총무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앉은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기 공직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궁금함이라든지 뭐 검증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별로 안 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방금도 국민의힘 의원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범죄의 역사에 뭐 김현지가 계속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재판 5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수사 고발 안 해가지고 재판을 안 받게 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는 뭐 검증이 아니라 수사조사 필요하다고 하던데 확실한 혐의가 있고 그러면 그냥 고발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식적인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뭐 기소해서 또 재판을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꾸 국회에 나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가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번 국감은 사실상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인물 국감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젠 국감 출석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예. 다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은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부장검사까지 했는데 예. 그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PC 교체하라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의 공범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대선 자금을 논의한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은 그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상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김현지 씨가 공직에 그 나선 거는 3번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거쳐서 부속실장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 했고 이것도 예. 공직인데 그 전엔 뭐였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비서관 시절에 이런 녹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빼박 공직선거법 위반죄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TV조선 취재에 의하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김희읒 지읒이라는 인물과 상이한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야당에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정 위증 컨트롤 타워였다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지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지 20년 전에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도 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뭐 과거 범죄, 지금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격하면서 실제 운영위 국감에서 하루 종일 김현지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그게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번에 에이펙 준비 과정이라든가 6개월 동안의 대통령실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묻겠다고 하면 안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20년 그 이전 사안들까지 끄집어내서 김현지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을 으로 그 운영위 국감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실의 성과만 묻기에도 오전 출석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성과가 아니라 이제 예. 김현지 부속실장이고 총무비서관이면 김현지에 대한 어떤 질문은 제한된 겁니다. 실제 직무와 관련된 거. 예. 실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안보실장 등등 지금 필요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 지도부는 엄밀한 원칙에 따라 경선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의 조강특위 역시 냉정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강성필 대변인님. 네. 그런데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대로 조강특위가 그렇게 엄격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런 반발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당의 체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점수를 매기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보다 사실 정량적인 평가보다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상대가 있고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이다 보니까 이 경쟁 구도에서 예. 이제 쉽게 말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양당의 역사가 다 그래 왔습니다. 다만 최대한 이런 잡음을 없이 조강특위를 운영하고 어떤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탈락자들은 아무리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편파적인 면접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근거 없는 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있어서는 좀 또 재심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소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심사는 모든가 이 탈락자가 있고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장은 본인이 친명계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연 대변인. 어제 유동철 위원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컷오프나 컷오프 비슷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철 위원장이 저렇게 항의를 하니까 음주운전 이외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사실 작년에 인재 영입도 했고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민주 당내 최대 조직에서 저분은 공동 대표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 용인하고 자격을 부여해 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컷오프를 시키는가?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바뀐 사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이라고는 작년에는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정청래 대표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결국 지도부가 바뀌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반대로 바뀌는 예.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도 돌아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비명 행사 공천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당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작년엔 비명 행사더니 올해는 친명 행사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 사이 어떤 공천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저는 그 명청 갈등 자체가 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 6개월 됐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이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당정 일체감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서로 선거에 공통의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것처럼 프레임화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으로 나뉘겠습니까? 실제 어떤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예. 이게 계파, 당내 계파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지방선거의 공천권 다툼으로 가고 있다? 이건 과장된 해석이고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에게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이번 부산시당 선거처럼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좀 들이받는 상황까지 정청래 대표가 맞닥뜨리게 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정부 여당이 재판 중지법 운운할 때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예. 재판은 이미 알아서 중지되어 있어요. 네.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그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고등법원장이 이야기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제가 기억난 것만 2개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있고요. 위증교사죄 항소심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되지도 않는데 왜 법까지 만들어서 재판 중지 운운하는가? 일단 그것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펙이 그래도 잘 끝났잖아요. 그 GPU 26만 장, 뭐 원자력 핵 잠수함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재판중지법 이야기하느냐. 제가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언짢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국감 때 법제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까지 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만들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몸은 뷔페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먹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대통령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또 이견을 보인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청래 대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 여론을 너무 우선하느라 대통령의 성과까지 깎아먹고 있다.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 결과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비판에 있어서는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불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평가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정치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같은 목표와 이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솔직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승패의 요인은 대통령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 따지면 그 누구보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동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소통이 잘 안 돼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어떤 불화설에 대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불화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엇박자, 이 엇박자가 생기는 배경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중지법도 김어준 씨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꺼내면 강성 지지층이 반응하고 또 그걸 본 강성 의원들이 소위 대통령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급발진까지 하게 된다는 분석이에요.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여당과 나아가서 여권 전체까지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진 적이 이전에도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2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수는 4,400여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그 구독자 전부가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5%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이끄는 어떤 강경하고 과격한 주장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드는 건 바로 공론장 전체 그리고 우리 정치 전체에서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선에서는 어차피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성 지지층을 영합해서 당내 경선 같은 것을 통과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는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22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민주당 전체 당원 작년 말 기준 512만 9천 명 그리고 권리당원 숫자 언필칭 125만 명과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대비 5%밖에 되지 않지만 민주당의 강경파 국회의원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균형, 국회의 균형, 공론장의 균형을 잡아주실 때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정당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리포트와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과는 입장이 달라진 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명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내내 통일교 측 금품 수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처음 시인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측이 가방과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법조계에선 알선 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 등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신청한 보석 심사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낸 보석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줄곧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받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였어요. 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이게 뭐 그 가려지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그 선물을 줬다는 사람, 중간 전달자 다 자백했어요. 그다음 뭐 영수증 같은 객관적 물증까지 나왔고 심지어 받은 선물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런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인한다고 한들 재판부에서 속겠습니까? 속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그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형량만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제가 만일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인정한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건데 가방은 받았는데 고가의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여기에도 어떤 전략이 들어있다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고민을 했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고요. 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뭐 변호인들이 이런 식으로 조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품 가방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하나의 세트처럼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다는 진술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가방 관련해서는 전성배 씨의 이제 인정 진술 외에도 백화점 직원들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이건 그게 자백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형에서 참작받을 목적 플러스 이게 법리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변호사의 이 조력이나 조언에 의해서 한 자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면 실제 전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그나마 참작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의 다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다가 이렇게 일부 선택적으로 자백한다고 해서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이 주장까지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검찰이 구성하는 혐의가 알선수재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혐의를 좀 벗어보겠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선수재는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의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금품을 주면은 그것만으로는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은 그런 판례에서 착안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청탁까지는 내가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장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성배 씨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로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과 같이 김건희 씨가 수적으로 부렸다는 평가까지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증인신문 기일에 이 두 명 다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14일에 다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물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검이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특검에서 이제 뭐 밝혀내지 않아도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왜 줬느냐, 왜 받았느냐. 또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탁이 전달됐는지를 지점을 파헤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입증할 혐의를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사실 이제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비위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더 걱정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